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또 인문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반갑고요. 저는 세무사 이윤엽이에요. 그죠? 반가워요. 제가 최근에 그 라식 수술해서 여러분들 원래 얼굴이 잘 안 보였었는데 지금 잘 보여서 정말 반갑고요.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인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맨날 물어보는 게 요 인문 강의 필수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일단 세법의 어떤 특징들을 보시면 아마 이제 비전공자 그리고 뭐 이제 세무사 시험 같은 거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법 내용이 처음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실제 이제 전공자분들도 처음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게 용어 그리고 그 안에 표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고요. 저도 그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 과목이다. 요런 어떤 이제 편견이나 어떤 지식이 있는데 사실 편견보다는 팩트예요. 사실 이 세법이 회계사, 세무사 두 시험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평균 같은 게 굉장히 낮아요. 또 이제 꽈락률이라고 하는 그 40점을 못 넘는 비율이 있잖아요. 거의 제일 높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이게 비단 모두가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인문 강의는 그런 어려움을 너무 처음부터 겪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기초 지식을 쌓자라는 개념에서 용어 같은 거를 일단 많이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 낯선 용어들을 좀 신속히 배우면서 본 강의 때는 이제 확장팩으로 정말 이제 쉬운 거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다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막 이제 용어 같은 거를 모르는데 설명이 들어갔을 때 나는 이 용어를 모르는데 뭐지 하는데 막 내용 설명 계속 막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해소하는 게 첫 번째 인문 강의의 목표예요. 알겠죠? 용어를 친숙해지자. 그리고 세법이 사실은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주로 듣는 게 이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이 만들어진 거는 시험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세법의 기능을 위해서 큰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다 보면은 크게 효율과 공평이라는 큰 시스템 하에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그러한 느낌을 입문반 때 좀 받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 강의는 아마 기본 강의보다는 시수가 적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 당연히 시험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본 강의 때 배우는 심오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목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초심자와 비전공자는 좀 반드시 듣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도 그리고 저희 그래도 좀 약간 어필을 하자면 PR을 또 좀 해야 하면요. 이제 아무래도 친숙하게 또 현직에서 저희가 개업해서 사무실도 운영하다 보니까 실생활에 접한 사례들 계속 끊임없이 2025년 이렇게 발생한 사건들을 겸비해서 법령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베이스인 분들이 계속 가장 많이 찾는 강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일단 교재는 세법 입문서고요. 그래서 이제 입문서까지는 약간 준비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그냥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뭐 두꺼워지면은 유료로 전환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무료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래도 지금 모인 게 물론 뭐 일반 분들도 듣는 강의지만 저희의 어떤 그 강의의 타겟은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신 건데 이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여서 언제든지 무료로 또 유튜브 같은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물론 회계사분들, 세무사분들 일단 1차 시험에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지선다고요. 오지선다. 세법은 이게 좀 까다로운 이유가 말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형 그리고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 계산형이 같이 출제돼요. 우리 뭐 역과목이랑 비교하시면은 뭐 회계사분들은 상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거의 전 문제가 말 문제고요. 또 회계학 시험은 거의 전 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근데 회계학에 당연히 말 문제도 있지만 주로는 계산 문제예요. 근데 약간 세법은 반반 느낌이죠, 지금. 그죠? 즉 법문구가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형태가 이론형이고요. 그게 22, 계산 문제가 이제 18문제. 근데 세무사분들은 1차 시험에 좀 말 문제가 중요하다 약간 이런 어떤 그 뭐 주변 합격생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말 문제가 28문제나 출제돼요. 40개 중에.
계산 문제가 12개만 출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차 시험도 난이도가 꽤 높고 또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이제 길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법 외에 재무회계도 해야 되죠. 원가회계도 해야 되죠. 막 재정학, 선택법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양이 진짜 많구나 이러면서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자. 일단 세무사 시험은 절대평가 합격 제도고 이제 회계사 시험은 상대평가 합격 제도 1차 시험이죠. 이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회계사 시험은 내가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춰서 그 해에 해당하는 몇 배수에 합격을 해야지 들어가는 건데 세무사 시험은 그런 거 없이 평균 60점 그리고 과락 없고 그러면 합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 다 제껴도 이거 다 맞추면 사실 거의 막 70점대야 이게. 근데 사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가 1차 시험만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2차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계산 문제만 100% 출제되는 게 2차의 세무회계라는 과목이에요. 세무회계. 뭐 정식 명칭은 여기는 그냥 뭐 세법개론, 세법학개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세무사 시험에서는 요거를 회계학 2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정식 명칭은. 근데 수험계에서는 그냥 세무회계라고 보통 표현해요. 세무회계. 그게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에 계산 문제로만 100점을 출제하는 과목이에요. 자, 이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이제 높게 평가가 되면서 고득점 맞기가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요거를 또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특히 1차 시험에 이거를 소홀히 하는 순간 2차 시험에서 이 세무회계 꽈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1차 시험부터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과목이지 1차 때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은 이미 2차 시험은 이제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상대평가인데 이제 그 합격선에 이르려면은 1차부터 계산 문제를 버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빨리 합격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목적에서도 반드시 세무사분들 계산 문제를 버리시면 안 돼요. 1차 때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이제 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법 법령을 조금 더 분석해서 심화적으로 분석해서 판례도 좀 공부하시고요. 좀 더 사례 같은 게 출제돼서 그거를 법리대로 서술해 나가는 주관식 시험이 세법 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요거는 이제 회계사분들은 없어요. 회계사분들 아무래도 회계 쪽 감사 이런 걸 주로 다루다 보니까 2차 시험에는 계산 문제만 있고요. 주관식 시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좀 논술형이 한 10점 정도는 있어요. 미세하게. 근데 그게 주가 아니야. 주가 아니야. 계산 문제고. 세무사 시험은 아예 그냥 논술형 시험이 세법학인데 이게 심지어 원투가 있어. 세법학 1이라는 어떤 내법을 출제해서 100점. 또 세법학 2 4개 출제해서 100점에서 200점이야. 심지어 200점. 그러니까 2차 시험이 4과목이거든요. 거기에 무려 3과목이 세법. 세무사분들은 세법의 엄청 중요함을 미리 느끼면서 입문 강의부터 좀 차근차근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 그래도 우리 잠깐 소리를 좀 끄고 싶은데 저거 꺼졌죠, 그죠? 자, 우리 시험에 우리 모든 세금이 다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범위도 잘 아셔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목적이 빨리 회계사 하면서 합격하자잖아요. 모인 게 그죠? 그때 시험 범위가 뭐 국기법 아직 안 배웠지만 다 뭐 법소부, 상증세, 뭐 기타 세법 이런 것들이 출제됐는데 회계사 세무사가 공통 과목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일단 공통 과목 말씀드리면요. 법소부라고 불리는 요 3법이 주요 우리 타겟 과목이야.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가장 많이 거치는 세금이거든요. 실제. 이게 1, 2, 3순위야 다 보통.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요. 여러분 합격해서 실제 실무 나가서 필드에서도 주로 다루는 세목이 법소부예요. 사실 이제 필드에서는 상증세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법소부가 1차 시험에 40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회계사분들은 법인세가 14문제나 출제돼가지고요. 무려 비중이 이게 35%인가 그래요. 비율이. 그래서 요 법소부를 기본 강의 때 배우게 돼요. 기본 강의 때. 입문 강의 때는 요 과목의 어떤 작게 큰 느낌만 배우는 거야. 큰 체계. 소득세가 크게 뭔지, 법인세가 크게 뭔지 약간 이런 거 배우고 또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국세기본법을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기본이 되는 법 체계들이야. 이게 다.
법인세도 들어가고 소득세도 들어가고 부가세도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법률이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국기법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수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국기법은 기본 강의에서 안 다뤄요. 어느 학원에서 안 다뤄. 왜냐면 이 국기법은요 1차 시험에 한 4, 5개밖에 안 나와. 이게 10%죠. 근데 뭐 난이도를 보시면 별 하나야. 쉬워. 그래서 이거를 미리 공부하나 늦게 공부하나 쉽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법소부는 늦게 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용이 상당하고 이 법소부 3개가 다 세무회계 세법학에 출제돼요. 이게 2차 시험에도. 국기법은요 2차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약간 느낌이 세무사분들이 조금 출제가 되는데 세무회계는 없어 또. 그래서 1, 2차 공통 과목의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은 요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착착 공부해야지만 나중에 2차 시험까지 미리 통과하는 그 전략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원이 기본 강의에서 법소부만 해. 인문 강의 때 안 알려주니까 이래. 선생님 국기법은 언제 하나요? 이런 거 시험범인데 언제 하나요? 다 이제 일정 시점에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요. 알겠죠?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공지해주고 홈페이지 올라오고 실강쌤도 문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불안해요. 좀 미리 듣고 싶어요 하면은 작년 강의 미리 들으셔야 돼요. 작년 강의. 왜냐면 내 세법은 매년 개정되다 보니까 그냥 올해 강의 그때 그냥 열릴 때 들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법소부만 주장창 나가는 거야 일단. 알겠죠? 법소부가 왜 많이 나오고 난이도 보세요. 자, 법인세, 소득세 별 3개야. 수험생들이 이제 울면서 공부하는 과목. 부가세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가세가 은근히 효자 과목인 게 꽤 많은 출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법소보다는 양도 적고 난이도도 그렇게 할만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거의 다 맞추는 전략을 가셔야 돼요. 나중에. 알겠죠? 근데 법소에서는 애초에 1년 차에 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2년 차 때도 다 맞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최대한 맞추자 이런 느낌이야. 그냥 최대한 맞추자. 내가 공부한 역량만큼 공부해서 최대한 맞추자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뭐 회계사분들은 국기법이랑 상증세법 같은 경우가 문제 출제 수가 적고 내용이 1차 시험까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시험 한 3, 4달 전에 무료 특강 진행하고 세무사분들은 국징법, 조처법, 국조법 같은 거를 보통 기타세법이라고 표현해요. 수험계에서는. 저 하나하나 지장이 기니까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이제 기타세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뭐 4개, 2개, 2개 합쳐서 8문제 출제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시험 이것 또한 3달 전쯤에 무료 특강 열어서 그때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단 큰 목표는 법소부를 잘해야 한다. 알겠죠? 1차 합격, 2차 합격 모두 많이 출제되는 세무회계는 참고로 50점, 30점, 20점 이런 식이야. 이게. 요거 100점이야. 그냥 이게 100점. 이런 식이야. 이게 법소부가 100점.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걸 잘해야 돼요. 알겠죠? 법소부를 잘해야 된다.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거 또 난이도는 왜 알려드렸냐면 당연히 난이도 높은 과목을 학습량에 많이 투입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약간 방향성을 몰라버리면 국기법을 막 엄청 열심히 해. 열심히 했죠. 4개 나오고 쉽게 나와. 한 중간으로 해도 다 맞고 열심히 해도 다 맞아. 그럼 한 중간을 에너지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뭐 재무회계 다른 과목 이렇게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 알겠죠. 근데 법인세 소득세는 그냥 과투입해도 괜찮아요. 과투입해야 돼. 과투입을 해야 되는 과목인 거야. 법소부는. 알겠죠? 법소부는. 자, 명심하시고 매년 한두 문제 차이 날 수 있고요. 자, 근데 우리 최근에 특히 이제 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난이도를 쉽게 내도 어쨌든 1등부터 예를 들어 3천등까지 합격이래요. 1차 시험이. 그럼 쉬우면은 쉬운 대로 어차피 1등부터 3천등까지 그냥 평균이 올라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4천등 했으니까 탈락 이렇게 되는 거고 어려워도 어쨌든 1등부터 3천등까지 합격이니까 크게 난이도 차이가 막 이제 뭐 이게 있다라고 어려워요. 시험 매년 시험이. 근데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응시 인원이 굉장히 늘었죠. 좀 이따 데이터를 볼 텐데 저 라떼는 제가 이제 16년도 합격생이에요. 그럼 지금 25년도니까 9년 차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10,000명 준비했었어요. 10,000명. 기억해요. 10,000명 초반 이랬었어. 근데 그때도 저희 수험생들 당연히 야 준비생 졸라 많다.
저 10,000명 중에 630등이었어. 우리 때는 최종 합격이 630등 안에 들어가려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느낌이. 지금은 20,000명에 700명이죠. 합격생이 700명. 그죠?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무사 시험의 어떤 제도는 1차 시험의 절대평가야.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적용하냐면 2차 시험이 주관식 시험인데 교수님이 일정 기간 안에 채점을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응시 인원이 많아. 1차 시험 합격생이 많아져. 그럼 일정 기간에 채점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게 채점이. 이게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얼핏 들었는데 3달 동안 3달 기간이나 주는데 그거 불가능해. 채점은 보통 1달간 끝내야 된대요. 그 이후에 그 채점이 올바른지 검수도 하고요. 이런 공신력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걸 데이터로 집어넣어서 다시 검수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1달 만에 채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올해 2차생이 7,700명이에요. 이것도 좀 되게 많아 2차생이. 왜냐면 우리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 시험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 주어지는 거 이런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유예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작년에 합격생과 올해 합격생 요렇게 이제 2차 시험 들어가면 7,700명인데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데이터를 해봤거든요. 한 달을 기준으로 교수님 한 분이 하루에 얼마나 채점해야 하는지 보니까 260개 채점해야 돼. 그래서 보통 9시부터 6시 채점한다 그랬는데 그럼 8시간이잖아요. 근데 8시간으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12시간을 해봤거든요. 12시간에도 1시간에 거의 한 30개씩 채점해야 돼. 이게 1시. 그럼 뭔가 이게 교수님도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 저 세무사 시험 힘들어서 못 들어가요. 저 이거 채점 스트레스 받아서 못 들어가요. 나중에 막 문제 생기고 이러면 막 소송 들어오고 이러면 저도 싫어요. 이러면서 점점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1차를 일단 어렵게 내서 많이 떨궈서 2차 시험 채점 같은 거를 좀 편리하게 하자. 요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저 내피셜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특히 세무사 시험은 급격한 난이도 상승. 기존에 안 나왔던 신유형 출제 빈도수 매우 높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살짝 봐볼게요. 자, 우리 19, 20, 21년도에는 지금 응시자 수가 10,000명 되었는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24 이때는 약간 빌드업을 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 뭐 2,000명, 3,000씩 늘어나다가 갑자기 이때 5,000명 확 뛰더니 이제 그게 유지되면서 거의 20,000명 정도 보는 거야 이게. 실제 이제 접수는 20,000명이 넘었는데요.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18,700명이라는 거야. 자, 그때 예전에는 여기 합격률 봐볼게요. 합격률이 예전에는 30% 정도가 유지된 적이 있었죠. 30%. 그죠? 30% 합격률이. 응시 인원의 합격률이. 그죠? 근데 이때 한번 그냥 폭탄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23년 응시 인원이 좀 늘었다 싶었을 때부터는 20%, 10%, 20% 정도로 합격률이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특히 또 세법 느낌도 보시면은 자, 요 수치가 뭐냐면 40점을 못 넘는 수치가 꽈락률이야. 이게. 예전에 좀 쉽게 나왔을 때는 40% 정도였죠. 지금 40%. 그죠? 근데 진짜 어려웠을 때 봐봐. 23년도는요. 자, 꽈락률이 72%야. 전국의 70%는 40점 못 넘었다는 거야. 그죠? 그럼 시험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야, 우리 보통 성적이 우리 뭐 초중고 때 좀 잘 봤다 하면은 몇 점이에요, 우리? 잘 봤다 하시면 몇 점 만다는 게 좀 잘 본 거예요. 그죠? 8, 90점이죠. 자, 우리 1차 시험 세법 8, 90점. 불가능의 영역이야, 거의 요즘은. 그냥 없어, 그냥 진짜. 거의 최상위층이 70점 이상이에요. 그만큼 이게 난이도를 어떻게 어렵게 내냐면요. 1차 시험은 시간 배분이 이제 두 과목이 80분 안에 보고 40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40문제를 40분 안에 푸는 거거든요. 그럼 1분에 한 문제잖아. 일단 시간 안에 못 풀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간이 없어. 이거 시간을 좀 많이 주면은 물론 90점, 100점도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시간 안에 못 풀게 내버리는 거야 이게. 약간. 그래서 일단 꽈락자가 엄청 많고요. 실제 그 이제 좀 쉬운 문제들도 거의 없어지면서 이제 꽈락률이 지금은 거의 한 60% 정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래서 요 정도의 난이도를 중점으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뭐 지인 중에서 이 시점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막 조언 받으면서 야 1차는 껌이야. 그거 그냥 기타세법 쭉쭉쭉 공부해가지고 2차 위주로 해. 요즘은 안 돼요. 애초에 1차부터 풀전력으로 하시면서 대비를 하셔야지만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리고 올해 알게모리가 어떤 이슈도 있었냐면은 세법이 40점이면 합격하고 37점 오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37.5점이 되게 많아 원래. 이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전국에 몇 트럭이에요. 근데 올해 한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야. 시험 범위가 아닌 범위를 내버린 거야 1차 시험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원 정답 처리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실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친구들이 나중에 한 달 뒤에 이제 정답 확정을 발표하거든요. 그때 모두 정답 처리가 돼요.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한 문제가 늘어나면서 합격률이 이게 는 거야 심지어. 원래 예상은 요때랑 비슷했어 분위기가. 심지어 세법 외에 우리 선택법에 행정소수법이라고 있는 거 알죠? 행정소수법 그거. 거기서도 오류 나가지고 복수 정답 처리됐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틀린 줄 알았던 분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합격률이 올라간 게 20%야. 예전에 막 이게 이때는 심지어 3% 이때는 심지어 물시험이라고 불렸던 38%막 이때는 너도 합격 막 이러면 이런 시절이었을 때. 요즘은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꽤 빡시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1차 시험에 어렵게 이제 평가되는 게 회계학 재무회계랑 이제 원가회계 합쳐서 이제 보잖아요. 그것도 보통 꽈락률이 높죠. 이제 높죠. 아무래도 요 꽈락률이 세법이랑 비슷하지만 이것도 꽤 높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 회계학은 거의 계산 문제야. 근데 이 시간 안에 못 푸는 계산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선별해서 푸셔야 돼요. 재무회계, 중급회계는 더욱더. 하지만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 수학생 다 어렵고 매년 또 꽤 많은 4,000명 막 이런 사회사에 합격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이제 필요한 거지 쫄 필요는 없어요. 쫄 필요 없어요. 충분히 많은 합격생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7월 달에 준비하셔서 합격하신 분들 또 뭐 5월에 준비 합격하신 분들 1년 만에 합격하고 심지어 좀 더 이제 희망적인 얘기 하시면요. 오히려 시험이 폭탄으로 나오잖아요. 동차 합격생이 늘어요. 이게. 동차 합격이 그 1차 합격하고 그게 바로 합격하는 거 있죠. 그죠? 시험이 너무 불시험이니까 이게 2차든 유예생이든 3차생이든 4차생이든 이런 분들도 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동차생도 그냥 맘 놓고 그냥 이런 주제만 하고 그냥 가감히 제끼고 들어가자 하는데 오히려 약간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한 그 동차생이 오히려 그냥 이 느낌대로 푸자 하는데 합격을 해버리는 그런 수험생이 작년에 많았어요. 오히려 불시험일 때는 동차생이 많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단기 1, 2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느냐? 자, 세법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수험에서는 회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회독 방법은 공부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순히 세법 지식만 알려주는 강사가 아니라 수험 전반적을 약간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회독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시점에는 요 정도의 어떤 평가 과정이 좋다 하면서 퀴즈도 보고 막 그래요. 저희는. 근데 적정 주기를 통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모든 합격생의 공통 방법이야. 근데 저 회독을 몇 회독 해야 되나요? 몇 달 만에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일단 정답이 없어요. 합격생들마다 다 달라. 그래서 그건 공부하면서 여러분 루틴에 맞게 찾아야 되는데 큰 줄기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큰 줄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낯설고 근데 의지는 높고 막 이제 빨리 합격해야지. 나는 막 이제 수석해야지. 막 이런 의지 때문에 마치 모든 주제를 다 해야지라는 과투입과 욕심이 벌어져서 마치 운동선수로 비유하자면 아직 체력 증진이 안 됐는데 막 빨리 올림픽에서 메달 따야지 약간 이런 생각에 막 전력 질주로 매일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퍼지겠죠. 우리 몸이 고장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전 마라톤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다 이해하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자 해버리면은 일단 1회독이 몇 달 걸려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볼 때 저 앞에 배운 게 다 까먹어져 있어요. 그럼 다 까먹었으니까 또 해야지? 또 해야지 하잖아요. 갑자기 시험 전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보고 들어가. 그러면 그냥 꽈락이야. 요게 꽈락이 정석 꽈락이 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 1회독은 조금 오래 걸릴지언정 그리고 처음 1회독 때 너무 어려운 부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 요런 것까지 커버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이 기본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지만 두 번 듣는 분들, 세 번 듣는 분들 떨어져서 다시 듣는 분들 이런 분도 있다 보니까
기본 강의 때 범위를 이렇게 다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중요도를 알려줘. 자, 이거는 좀 지엽적이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보니까 이제 좀 여유 되는 분들, 이해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 처음 보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제끼세요. 이렇게 저는 강요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분들은 그런 거 난이도 상 이런 거 제끼시고 하, 중 위주로 회독을 돌려줘. 그럼 이제 한 3회독 하다 보면 이제 하 정도의 난이도는 알겠다. 저건 이제 좀 쉽다. 저건 이제 문제를 한번 맞추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고요. 중 정도 문제는 좀 이제 좀 되겠다. 이 정도 이제 들어요. 그럼 그때쯤에는 하를 이제 공부를 덜 해도 되는 에너지가 생기면서 상주제를 좀 커버리시 하시는 회독을 거치면서 회독 주기가 짧아지는 거야. 공부를 이제 한 부분은 빠르게 보게 되니까 처음에 막 3달 걸렸던 회독이 점점 한 달 걸리면서 이해 안 됐던 것도 갑자기 이해돼. 뭐야? 나 이거 그냥 이해 안 돼서 외웠었는데 이게 왜 지금 이해되지? 원래 세법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본 강의 때 제가 매년 합격생들 후기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인터뷰 딴 거를 보여주거든요.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목이다, 세법은. 요것만 명심하시면은 수험 생활이 덜 힘들 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막 선생님 세법 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무사 그만둘까요? 다 그만둬야 돼요. 세법이 쉬웠어요. 저는 처음부터 세법이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거짓말 치는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있으면 지금 손절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해 방식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말 문제, 계산 문제가 다 세법이라는 법 내용이 출제되는 거야. 근데 이 법은요 처음 보시면은 외계어처럼 느껴져. 어려운 용어와 이게 뭔 내용이지? 이렇게 돼. 엄청 낯설어요. 근데 이 법을 이해하려면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사례, 최근 판례 요거를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해야지만 법문구가 이해가 되면서 시간 지나도 덜 까먹어요. 알겠죠? 그래서 세법은 이게 가장 중요해.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법령이 덜 까먹고 나중에 2차 같은 주관식 시험에서도 응용력이 생기면서 사례 같은 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험은 항상 관련 문제풀이를 꼭 첨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뭐 기출문제 한 30% 정도를 제가 풀 거고요. 그 뒷과정인 객관식 강의에서는 100% 다 풀어야지. 알겠죠? 지금은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양치기로 하는 것은 단수 문제를 외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 기출문제가 절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기출문제 응용해서 바뀌어서 내요. 우리 그 바뀐 부분을 맞춰야 돼. 결국. 알겠죠? 그냥 기출문제 양치기로 외우는 시험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험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또 이 주제가 잘 나오는구나. 요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계산 문제 함정은 요거구나. 요런 걸 이제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그 시험에 맞게 그래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알겠죠? 큰 책은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 요렇게. 자, 그리고 처음 이제 8월만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 시험까지의 커리큘럼 한번 배워볼게요. 아마 회계사분들은 2월에 있다 보니까 지금 7월에 준비해서 내년 2월에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시는 회계사분들 없어요. 회계사는 세무사보다 1차 시험 과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월부터 시작하고 막 보통 그래요. 아무리 늦어도 3월부터 시작해서 최소 1년 이상을 대비하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은 내년 시험은 그냥 한번 그냥 시험 체험 그리고 내후년 정도가 본격적으로 합격하는 약간 1년 반 커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한 이제 약 1년 뒤에 시험 봐야 되는 이제 세무사분들은 이제 입문 강의 간단히 진행한 다음에 8월부터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돼 가지고요. 근데 이제 매번 이제 뭐 이제 학원 시수나 다른 커리 때문에 한두 달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한 11, 12월부터 이제 객관식 강의라는 게 들어갔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기본 강의 때는요. 이론을 더 중점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저는 이론을 70% 정도 하고 문제풀이 한 30% 진행할 건데 객관식 강의 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객관식이란 워딩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다 라고 오해해요. 근데 세법을 한 번 듣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학원은 아무도 없어요. 이 어려운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면서 이론 강의를 기본 강의만큼 해줘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요약까지 되면서 이때 초시생은 이해가 진짜 잘 되고 요때 실력이 많이 늘어나요. 객관식 강의 때. 근데 이 기본 강의 들었다는 전제하에 이때는 좀 어렵고 좀 세법 다 까먹은 것 같은데 객관식 때 이론이 투입되면서 갑자기 이제 좀 안 됐던 게 이해된다. 다시 이제 이랬었지 하면서 까먹었던 거 되살아나면서 이제 문제 풀이를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최적화된 이제 공부 강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법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매년 개정세법이 일어나요. 또 알게 모르게 올해 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개정세법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좀 이제 정권이 좀 이제 급작스럽게 교체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 개정보다는 내후년 개정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개정세법은 시험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세무사 시험, 우리 회계사 시험은 2월에 있거든요. 시험 당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 출제돼요. 근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해 개정세법이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안 나올 때도 있어. 보통 작년 개정세법을 조금 더 많이 출제해야지 그해 개정세법은 엄청 많이 출제하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막 시행령 개정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가지고 조금 그런데 세무사 시험은 조금 개정된 다음 몇 달 뒤에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개정세법이 많게 나오면 한 4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케바케 랜덤이야. 그죠? 한 문제도 또 안 나온 적도 있고 4문제나 출제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개정세법이 그래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때 무료 특강으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필수야, 필수. 알겠죠? 필수. 그리고 나서 우리 학원에 되게 장점이고요. 다른 학원에서도 요즘은 이제 뭐 이제 하고 있는 거로 좀 들었는데 저희 학원이 원조예요, 이거는. 일단은 파이널 요약 강의라고 해서 세법 같은 경우에는 말문제가 많이 나오는 세무사 시험에서 말문제 특강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시험 몇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산 문제보다는 이제 단기에 투입해서 점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말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문제 특강을 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통 학원계에서 GS라고 표현해요. GS. GS가 왜 이렇게 탄생했는지는 모두가 미스테리야. 왜 GS예요? 하는데 나도 몰라. 근데 그룹 스터디 뭔가 스터디인데 그룹 스터디여서 모여서 우리 시험 보자라는 게 좀 더 확장돼서 뭔가 시험 보는 과정을 GS가 됐다 뭐 이런 학설이 있어. 어쨌든 그렇게 뭐 이어져다 보니까 GS라고 이제 지칭이 되면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근데 다른 학원들은 보통 한두 번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학원은 적게는 6번, 많게는 뭐 8번에서 10번까지 실제 시험과 똑같은 종이, 똑같은 OMR 카드, 시간까지 똑같이 토요일 이렇게. 근데 토요일 너무 많으면 이제 일요일 넘어갈 수 있어요.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금, 토일 다 마감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막 보고 그랬었어. 웬만하면 이거는 학원에 직접 오셔서 시험장 분위기 체험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출시생이면. 이게 시험 체험 반드시 하시고 시험장에 쏙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교재 설명 들어가시면은 뭐 입문서는 여기 나와 있고, 자, 일명 기본 종합반 때는 자, 수험계에서 노랭이라고 불리는 교재예요. 노랭이. 노랭이가 뭐예요? 하면은 요 책 표지가 항상 노란색이야. 그래서 이제 상경사에서 이제 출제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만들 경영학과 내 세법의 대학교 세법 수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바이블 같은 교재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이 저걸 왜 선택했냐면 기본 강의 때 일단 책이 좋아요. 그리고 관련 예제가 많거든요. 관련 문제가 많이 실려 있는데 교수님들이 저희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때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책이 저 책이에요. 그래서 작년 이제 2차 시험에도 저 책에 있는 사례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됐는데 그게 8점짜리로 엄청 크게 출제됐는데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쉽게 맞출 수 있고 그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은 맞출 수가 없는 굉장히 고도의 신유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2차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들이 참고하는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합격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책을 채택한 거예요. 최근에는 또 굉장히 고맙게도 요 이제 출판사님께서 먼저 이제 연락을 와주셔가지고 책도 막 무료로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자 말씀드렸고요. 우리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또 저희 이제 기본 강의 장점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 기본 강의 들으시면요, 기본 강의 때도 관련 문제, 퀴즈 이런 거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이해지지 않게 공부를 강제로 열심히 하게끔 작용을 할 거예요. 시험이 계속 모든 과정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본서는 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참고하는 책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은 빠른 회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본서의 단점이 두꺼워요. 나중에 기본서를 미리 사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 두꺼움에 놀랄 텐데, 저걸 꼭 다 볼 필요도 없고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닌 법도도 담겨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분철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두껍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잘 압축시킨 요약서로 전환하는 시점이 객관식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세법 마스터로 이제 지칭을 했고요. 그래서 요 요약서 이제 기본서가 어느 정도 수달이 되시면은 요약서를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요약서는 정말 요약서다 보니까 내용은 다 있지만 그게 다 표로 형식으로 좀 이렇게 막 꾸겨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막 이게 큰 숲을 보기보다는 내용을 암기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본서를 보고 보시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효과가. 기본서를 안 보고 바로 요약서로 가보시면은 이게 체계가 안 잡힐 수 있어. 그래서 기본서로 이게 큰 숲을 한번 보고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요약서를 반복 수달하시는 게 훨씬 가독성이 좋을 거예요. 훨씬 가독성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객관식 약 1000문제 정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회계사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와 비슷한 다른 시험들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제가 제작한 문제들도 많이 이제 하면서 꽤 자부가 있는 책이죠, 문제집은. 네, 현존하는 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양질의 문제가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요. 그리고 또 시험 같은 것도 좀 더 훈련하라고 이거는 막판 그 파이널 그 시험 때 이것도 그 말문제 위주로 말문제 특강할 때 필요한 어떤 그냥 요약서 같은 또 그냥 문제집이고요. 간단한 여기에 없는 어떤 최신 문제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 본다. 이게 이런 과정이에요, 교재가. 그래서 마스터는 객관식반 때 출간하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8월 말에는. 그때 사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험 우리 대비하려면, 자,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세법은 깡암기를 하기보다는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사례를 통해 법령을 이해하자. 첫 번째. 그리고 반복을 하는 거다. 그죠? 반복 과정에서 이해가 많이 된다. 외워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했냐,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오면 틀리는 거 되게 많아요. 또 세법 시험은 함정과 페이크가 많다 보니까 그걸 반드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과정마다의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저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리고 요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4번 주제는 너무 제끼시면 안 돼요, 주제가. 너무. 예를 들어 잘 나오는 주제는 어렵게 내고요, 잘 안 나오는 주제는 이분들이 좀 쉽게 내요. 근데 잘 안 나오니까 제끼자, 잘 나오는 것만 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잘 안 나오는 주제들이 다 쉬웠던 거였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의 회독을 거친 다음에는 이것도 최대한 하자, 이것도 최대한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제를 가져가시는 게 이거는 요즘 트렌드. 알겠죠? 버리는 주제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합격의 비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시간생분들이나 인강생분들 전부 공부하시다 보면은 공부 방법 아니면 당연히 이제 세법 내용 이런 거 궁금증 엄청 많거든요. 자, 저희가 그거 이제가 직업이요. 당연히 그 질문이 근데 막 5000개씩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고요. 그래도 질문 최대한 부담 없이 해커스 경영 홈페이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답변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킬링 세법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네이버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 퀴즈 같은 거 여러분들 한 번만 푸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푸실 수 있게끔 무료로 올려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네이버 킬링 세법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세 분들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쉬는 시간마다 그냥 앞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질문 없으시면은 저도 이제 쉬었다 올라오는데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 질문 다 받고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는 선생님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막 이런 궁금증 들 때도 저희가 전문가예요. 저희가 수험 전문가예요. 그죠? 저도 이제 학원 강사만 거의 한 6년, 7년 차예요, 7년 차. 그럼 얼마나 많은 수험생을 받겠어요. 그리고 매년 트렌드에 맞게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빨리 합격시키는 직업이야. 여러분이 합격해야 저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죠? 우리는 그게 동기부여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떨어져서 다시 듣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데 떨어지면 저희 안 찾아와요. 그죠?
합격을 해서 야 훈련쌤 들어라 훈련쌤 들어 나 합격했다라고 이렇게 전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수험생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커리를 짜고 문제를 만들고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은 온전히 빨리 합격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담 같은 것도 당연히 뭐 주변인들한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힘들 때마다 그냥 언제든지 찾아도 된다는 거. 알겠죠? 인터넷 수강생들은 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남겨드리고요. 여유가 되면은 제가 전화도 가끔 해드려요. 전화도 가끔 해드리면 잘 안 받아요. 요즘 스팸인 줄 알고. 자, 010은 좀 받아주세요. 010은 좀 받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했고요. 잠시 이제 입문서의 내용 간단히 보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8페이지. 자, 그래도 우리 첫 시간이니까 세무사 직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좀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저도 이제 세무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초기 대통령의 그 총리 이런 분을 알고 있는데, 자, 이분이 속담처럼 얘기한 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인간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어떤 명언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즉 세금은 인간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근데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하고 법리를 이해하고 또 다툼이 있었을 때 분쟁을 해결하고 뭐 그러기에는 많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이죠.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을 하면 죽을 때까지 좀 굶어 죽은 일은 없지 않을까? 뭐 미래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저는 좀 더 제가 사업체를 좀 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워라밸 같은 것도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하고 일도 하면서 좀 꽤 노후도 좀 이제 최대한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전문직을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경영학과에서 수많은 어떤 회계사, 간평사, 뭐 노무사 이런 것 중에서 전공과 한 번씩 들어봤었어요. 회계도 들어보고 막 마케팅도 들어보고 했는데 세법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막 교수님한테도 따로 막 물어보고 시험 보면 항상 막 잘 보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적성이 세법이 좀 잘 맞는다.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또 상의를 구해보니까 세무사는 현재 실제 세무사에서도 발표한 게 이제 연차가 쌓인 세무사분들의 90% 정도가 개업 세무사예요. 즉 세무사란 직업은 뭐 지금은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막 사기업에도 가시고 공기업에도 가시고 공무원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은 돌아 개업을 많이 해요. 개업했을 때 또 빛이 많이 나고요. 물론 개업이 다 좋고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서 자리 잡았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이 전 세무사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업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강의를 좀 주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업사무소로서 일도 해서 최근에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오명하며. 그럼 일단, 자기 시간이 많아요. 자기 시간이. 특히 이제 같이 하는 형들도 이제 개업을 보통 이제 친한 세무사님들이랑 같이 해요. 그러면은, 와이프분도 좋아하는 게 육아 같은 거에 있어서도 시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또 너무 바쁘면은 직원분들한테 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요즘은 또 실무 프로그램 중에 위아고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어느 컴퓨터에서나 이렇게 로그인 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도 가능해요. 재택도 개업 세무사가 되면. 근데 이제 법인에 소속하다 보면은 대표님이 무슨 재택이냐 나와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깨갱하고 네 대표님 나갈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약이 그런 게 있지만, 이제 개업을 하면 내가 대표야.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대표인 만큼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또 일단 직원 관리, 인사 관리, 그죠?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직원들끼리 막 맞짱 떴대요. 그런 것도 당연히 대표님한테 이러면은 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힘든 건 다 나한테 주고 쉬운 거는 지가 하려 그래요. 이러면은 저희가 또 가서 조율해가지고 이분 또 기분 안 상하게 또 서운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라는 거. 제 기준에서는 장점이 많다는 거고요. 여기 그래서 세금 기능 전에 여기 세무사법에 의해서 세무사 직무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세무사법이 있어요. 또 세무사법. 세무사는 이제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래요. 자, 세무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성실히 세금 같은 거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데, 직무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하시면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법문구 용어인데, 우리 호라는 용어가 있으면요, 이렇게 1점, 2점, 3점을 1호, 2호, 3호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그런 거 이제 상식으로 아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요, 세금에 관한 신고서 작성, 신청, 청구 등에 관해서 대리한다. 가장 일반적인 게 신고 대리 업무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대리, 최근에 우리 부가세가 7월 25일까지여서 이제 저희도 7월 23일에 업무를 다 종결시켰어요. 그래서 각 날짜마다 신고해야 되는 세금을 저희가 대신 이제 작성해줘요. 그래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전부, 그리고 뭐 상증세 이런 것까지 가장 많이 하는 거, 그게 주 업무야. 그거를 실무에서는 보통 기장한다고 표현해요. 기장한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마주치는 것들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야. 그래서 그분들이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거 신고하는 거 어렵고, 막 원천세부터 뭐 각종 짜잘짜잘한 신고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사업하면서 세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매월 뭐 기장료로 보통 10만 원, 규모가 좀 있으면 20만 원, 더 크면 뭐 30, 40, 50 케바케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이 제일 많아요. 한 개당. 그럼 한 거래처만 해도 1년에 이제 120만 원의 수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처가 30개 쌓이고 100개 쌓이고 200개 쌓이고 이러면은요, 그 수입이 또 적지 않겠죠. 그게 이제 이제 그거 매월 발생하는 뭐 세금 신고와 뭐 기장 같은 것도 해주고, 또 그것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세는 3월에 신고해요. 그럼 그 3월 달에는 더 이제 진짜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케바케지만 최소 200만 원 정도의 신고 대리 그 조정료라는 걸 받아요. 소득세는 50만 원에서 또 많게는 100, 200, 30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월기장료 플러스로 그거를 한 거래처에 최소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보통 한 개업 세무사일 때 100개 정도 쌓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직원도 한 두세 명씩 있고요. 자, 그게 가장 이제 많은 거 1번, 2번 이렇게 같이 설명드렸고, 1, 2, 3번부터 같이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1, 2, 3번 이게 이제 주로 현실에서 많이 하는 기장이라는 거고요. 기장. 그리고 이제 4번은 그냥 컨설팅 업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래도 증여세 컨설팅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좀 고위층, 뭐 재벌가 이런 뭐 부자분들이 아무래도 세금 없이 자식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증여를 그냥 고지고대로 해버리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양도하는 것이 나은지, 뭐 주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시점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시점이 도래했어요. 상속세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식의 뭐 어머니한테 다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주지 말고 손자한테 들어가는 게 좋나요? 막 이런 것들, 그게 다 컨설팅 업무라 그래요. 컨설팅 업무. 이런 거는 그냥 수시때때로 발생해요. 보통은 이제 전화 상담으로 가장 많이 하고요. 지인 소개로 오는 게 가장 많아요. 지인 소개로. 주변에 세무사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 세무사인데 이러면서 이제 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장점이 뭐 인강생분들, 신강생들 중에서 저희 뭐 지인 중에 누가 좀 이제 하는데 좀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너무 감사해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저는 컨설팅 업무라고 하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사무실 방문하는 거를 현실에서는 돌발 방문이라고 해서 돌방이라고 해요. 돌방도 가끔 와요. 그리고 뭐 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세무조사 같은 거 이제 받으시면은, 자, 이거는 주로 청출신 세무사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인데, 청에서도 또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조사과에 있으신 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나오시면은, 반대로 이제 세무사로서 이 공무원이 세무조사할 때 요런 법적 다툼에 있어서 이제 싸워주고, 이렇게 이제 해명해주고 소명해주고 하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약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으로 세무조사의 대리인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보통 대부분은 큰 대형 회계법인이나 아니면은 청출신 세무사 분들이 좀 많이 진행하는 업무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어딨냐, 여기 위에 있는데, 청구 중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이 보통 세금 소송에 관한 불복이라는 제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복이란 업무도 이제 실무에서 표현하는 단어인데, 세금이 세무서가 과세한 대로 구치굿대로 막 세금을 뭐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세무서도 이제 인간이 하는 것인지라 잘못된 과세일 수 있고요. 또 법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서술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A로 해석하면은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B로 해석하다 보면은 안 내도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법만으로는 모호한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해요. 그럼 당연히 세무서는 세금 내야지, 과세, 약간 이렇게 해석하고, 세무사,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이거 안 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막 다툴 수 없잖아. 이게 서로 막 이게 싸움자는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치고박수 싸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심판 청구 가장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는 기관이야. 대전에 있는 그 이제 구세청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심판원에 간다 그래요. 또는 더 넓게는 뭐 아예 막 이제 대법원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세무사가 대리해 주는데, 요것도 대부분은 대형 회계법인이나 청출신 세무사가 많이 해요. 청출신 세무사, 청출신이 안에서 또 불복 업무를 했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대리 업무를 좀 더 잘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또 뭐 인맥 형성으로 정보 같은 것도 많으니까 청출신이 좀 많이 하는 게 이런 것들. 그래서 청출시 아닌 이제 세무사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상증세 신고, 법소부 신고, 또 뭐 현실에서는 비상장 주식 평가,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가치 창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담이지만 8번에 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좀 너무 많은 개인 사업자는요, 세무사한테 반드시 신고서가 적정한지를 확인받아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저희 회계 원리 들으셨잖아요, 그죠? 정윤돈 회계사, 우리 돈쌤께서도 성실 신고 확인 사업자가 되면서 이제 근데 윤돈쌤도 회계사시니까 본인이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신고서가 당연히 자기가 볼 때는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확인 금지 규정이 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전문직이면서 성실일 때는 다른 세무사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윤도쌤이랑 저도 이제 7년이나 친분이 닿으면서 저를 잘 믿어주셨는지 한 2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윤도쌤의 또 성실신고 확인 이제 세무사가 돼가지고 윤도쌤 신고도 대리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윤도쌤이 뭘 지출했는지 이런 것도 우연찮게 비밀 유지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윤도쌤이 입고 있는 옷 막 디올 막 이런 거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230만 원짜리구나 이러면서 확인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윤도쌤이 막 하와이 여행 이런 거 많이 가시거든요. 그럼 하와이가 요 정도 이제 가격이 나오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보이면서 알게 모르게 TMI를 알게 돼요. TMI.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호성쌤 신고도 알게 모르게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신고도.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신고도 있다. 그래서 꽤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이제 주요 업무 말씀드렸지만 또 부수적인 업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루트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루트 같은 것도.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합격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수습을 거쳐야 돼요. 자, 이거는 필수예요. 자, 수습은 보통 6개월. 합격한 시점부터 바로 그 합격 발표 당일날부터 세무법인들이 공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합격 발표 뒤에는 쉬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그때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요.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면 국가가 지정해줘서 수습처를 딱딱딱 정해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신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수습처를 못 구하면 어떡하나요? 약간 위기예요, 진짜. 매년 못 구하는 이제 세무사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는 세무서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좋지 않아요. 세무서에서. 왜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세무서에서 하면. 세무서가 우리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오히려 막 배우면 좋을 것 같잖아. 왜 안 좋을 것 같아요? 수습은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도장 찍어가지고 법적으로 수습 통과가 돼요. 혹시 뒤에 친구들요? 그냥 느낌으로. 정확해요. 돈을 안 줘요. 세무서에서 수습받으면 무료 봉사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일반 세무서에 들어가면은 수습 때까지는 최저시급 줘요. 최저시급. 근데 꽤 그냥 좀 쿨한 대표님들은 그냥 이제 근무세무사처럼 정식으로 이제 체결한 것처럼 월급을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 때는 라떼는 100만 원 줬었어요.
개꼰대지만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거의 9년 전 이제 스토리니까 지금은 최저시급까지 준 다음에 이제 수수 거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또 일하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도 이 사람 다시 볼 일이 없을 수 있어.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나가는 사람이야. 그죠? 우리 직원이 아니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거의 그냥 도장 찍고 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서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좀 그렇게 들었다 보니까 심지어 돈도 못 받는데 일도 제대로 못 배워. 그러니까 좀 좋지 않죠. 그죠? 좋지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부분은 뭐 개인 사무실이든지 세무법인이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을 떠나서 일단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그죠? 일을.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개업을 점점 빨리 하셔서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꽤 늘고 있어요. 바로 개업하시면 수습 끝나고 개업할 수 있어요. 이제 정식으로 법적으로 수습을 안 거치면 일단 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습까지 거쳐야지만 이제 등록 세무사라는 자격이 주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대리할 때 세무사 자격 번호라는 게 부여받는데 그게 수습을 거쳐야지만 부여받아요. 수습은 필수야. 수습은 필수.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쭉 죽을 때까지 이제 개업 세무사가 되면서 나중에 자식분들도 내가 성공한 개업 세무사가 되면은 보통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세무사인 분들은 자식분들 중에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요즘.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근세라고 해가지고 그 수습처에서 곧바로 근무세무사로 전환이 돼서 그냥 거기에 근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습처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대표님들도 수습만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근무세무사까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뽑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로 1차적으로 거르고 면접까지 봐요. 면접 거기 대표님과 거기 짬밥 있는 근무세무사분들이 오셔가지고 3대1, 3대3, 5대5 이런 면접 봐가지고 통과하시기 때문에 합격하시면 이런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면접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잘하는 거라 자기소개서도 좀 깔끔하게 잘 보이는 거 그런 거 대충 쓰고 면접 준비 안 하면요 수습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당연히 이제 자기가 돈 주고 고용할 사람인데 준비했냐 안 했냐가 보인단 말이야. 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 회사와 분위기가 맞겠다 이런 건데 최소한 준비를 했냐 안 했냐 모습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열심히 합격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습 뽑히면 대부분 거기서 대표님이 뭐 귀싸대기를 치지 않는 이상 근무세무사로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다른 법인으로 옮기는 거야, 한번. 아니면 반대로 내가 수습해보니까 좀 별로야. 뭐 대표님 세계관이 사상이 좀 이상해. 뭔가 약간 좀 MBTI 느낌이 안 맞아. 그러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건 뭐 문제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완전히 이제 또 케바케가 되는 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수습을 안 거치고 곧바로 세무직 공무원으로 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세무직 공무원은 9급도 있고 7급도 있지만 세무사 자격증을 따신 후에는 가산점 5점 혜택이 아직 부여되는데 그게 거의 사기급 가산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7급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요. 7급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그리고 공무원으로 가서 내부 시스템도 알지만 대부분의 약간 목표는 조사과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조사과에서 경력 쌓은 다음에 나오면은 저 조사과 출신이에요 아니면 불복대리 전문 청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이러면은요 그거 자체가 본인의 어떤 마케팅 효과가 있으면서 그게 또 현실에서 실무에서 좀 돈이 되는 업무예요. 쉽게 말해서 세무조사 대응하는 그냥 착수금만 최소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 1,000, 1,500, 2,0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나중에 세무조사로 내가 세금을 좀 줄여줬다. 이 사람들은 1억 과세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막아가지고 한 6천만 원만 세금 내게 해서 4천만 원 내가 줄여줬다. 줄여진 거에 20% 또 받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건들만 조금씩만 해도 수입이 꽤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고시 출신한테 이런 거 잘 안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 위해서 장기 플랜을 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불복 같은 것도 착수금 플러스 성공보수 세금을 줄여준 거 이렇게 봤는데 내가 공무원에서 일할 때 많이 해본 불복 업무야. 그와 유사한 사례를 실무 나왔더니 많이 보여. 내가 대신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거 세금 안 내주세요. 그동안 왜 내셨어요? 제가 대신 넣어가지고 세금 환급 받아드릴게요. 대신 환급금의 20%는 저 주셔야 돼요. 그럼 대표님들도 환급 받는지도 몰랐는데 환급 받을 수가 있대. 그러면은 신청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환급금만 하더라도 만약에 3억을 줄여줬어. 3억 20% 한 건에 6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어떤 플랜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가산점 5점 혜택 때문에 좋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개업 테크. 네, 가장 아직까지는 많은 게 요 이제 상황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근무세무사로서는 보통 저희 때까지만 해도 3년 정도 하고 개업했었는데요. 요즘 친구들 보니까 한 1, 2년만 하고 개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게 뭐 정답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저는 뭐 이쪽 뭐 개업 저는 너무 I 성향이 높아가지고요. 참고로 저는 ESFJ예요. 네, 저는 극강의 I여가지고 뭔가 개업 너무 부끄럽고 막 대표님 만나는 것도 창피해요. 뭐 이러면은 E인 성향인 세무사랑 같이 해도 되고요. 자, 그런 것도 싫다라고 한다면은 또 갑자기 요 근세하다가 사기업으로 가시거나 공기업으로 가시는 뭐 은행권이나 금융권이나 공기업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많아요. 뭐 아니면은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같은 거 있죠.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대가 아무래도 여기 되면 뭐 장점이 연봉이 좀 높아. 연봉이. 그래서 안정적인 어쨌든 회사에선 잘 안 잘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이제 개업하면 어쨌든 스트레스도 많고 일단 거래처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거래처를 다 영업해서 따내야 돼. 그런 것들이 좀 나는 결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태클을 타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개업에 워라밸도 좋고 또 이제 다 이제 열심히 하는 만큼 나중에 피드백이 대부분은 오시기 때문에 근세 후 개업 이런 어떤 테크로 여러분들이 지낸다고 보시면 돼요. 또 회계사의 어떤 직무들은 윤돈 쌤이나 또 다른 원가 선생님 이런 회계사인 선생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실 거라 봐서 제가 또 이제 또 선생님 중에서는 세무사니까 세무사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